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지은이는 후쿠시마 마사스구 미라이 위대장 내시경 클리닉 이사장 겸 원장이다. 지금까지 소화기 외과 수술 2,000건, 위내시경 검사 6만 건, 대장 내시경 검사 3만 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도 연간 1,600건의 위내시경 검사와 1,400건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소화한다. 40세부터 당질 제한을 시작하여 비만과 이상 지질 혈증을 극복하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에게 식사 지도를 시행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서문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 보시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는 위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단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침빵을 왜 끊어야 할까요? 그것은 빵이 몸에 나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빵은 위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빵의 주원료인 밀에 함유된 글루텐은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아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 점막에 흡수됩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은 소장의 점막에 상처를 내고 복통이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밀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드는 빵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발병과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본디 밀가루에는 당질이 많습니다. 탄수화물의 당질은 곡류나 덩이 줄기 채소, 설탕 등에 다량 함유된 영양소로 몸속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됩니다. 100g당 당질의 양을 보면 밥은 35.6g, 식빵은 42.2g으로 밥보다 빵에 당질이 많습니다. 당질 함량이 높은 식빵을 먹으면 혈당치가 더욱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빵을 비롯한 밀가루 음식은 중독성이 높습니다. 소화기과의 외래 환자는 대부분 더부룩함, 위액 역류, 가슴이나 목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저는 소화기과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위내시경 검사를 6만 건, 대장 내시경 검사를 3만 건 이상 진행했습니다. 합계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한 제가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증상은 대개 식습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범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로 돌아갑니다. 덮밥, 초밥, 피자, 파스타, 부침개.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아도 탄수화물은 꼭 챙기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도 꽤 많지요. 위장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식빵 한 장, 밥 한 공기, 우동 한 그릇, 파스타 한 접시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도 위에는 과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구조상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처리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위가 꽉 차는 범위를 뛰어넘어 허용량보다 많이 먹게 하기 십상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을 대가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고심 끝에 탄수화물의 무한 반복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보시겠어요? 였지요. 실제로 아침빵을 끊은 환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빵을 끊으니까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신물 올라오는 느낌이 사라졌다. 설사하는 일이 없어졌다. 확실히 몸이 가뿐해졌다. 살이 빠졌다. 짜증이 줄었다. 천식 발작이 가라앉았다.
편두통이 가셨다. 이것은 제가 일하는 클리닉의 외래 환자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침 빵 끊기의 효과는 위장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증상의 개선은 물론 생활 습관병과 암 예방,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 나은 인생을 보내고 자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식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소화기과 전문의로서 30년 가까이 일해왔는데 부끄럽지만 10년 전까지는 경도 비만과 이상 지질 혈증을 갖고 있었다. 당시 나는 키 172cm에 몸무게는 72kg으로 대사증후군 상태였다. 그 외에도 속쓰림과 편두통을 앓았고 몇 달에 한 번씩은 격렬한 위통을 겪어서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상비하며 아플 때 그곳으로 때웠다. 당시 나는 아침에 일이 바쁘지 않으면 빵을 먹었다. 점심은 밥이 고봉으로 나오는 정식 아니면 우동, 파스타. 저녁은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먹거나 술에 안주를 곁들였다.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날은 당연히 없었다. 지금 돌아보면 아침부터 빵을 먹어서 계속 탄수화물만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다. 당질 제한이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이루어진 3대 에너지원 중 탄수화물 속 당질의 섭취를 제한하여 당뇨병을 다스리는 식이요법이다. 탄수화물은 대부분 칼로리가 없는 식이섬유와 실제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일단 나는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을 끊어보기로 했다. 저녁 메뉴를 구운 돼지고기와 양배추로 정하고 그것만 계속 먹었다. 당질 제한을 시작하고 불과 2달 만에 몸무게가 10kg 줄고 중성지방 수치가 160mg/dl에서 26mg/dl까지 감소했다.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아무리 칼로리를 제한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비만과 이상 지질 혈증이 개선된 것이다. 탄수화물을 끊고 첫째로 느낀 점은 저녁에 고기와 채소뿐인 식사를 하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먹어도 위 속이 덜 찼다. 그렇게 탄수화물 제한을 계속한 결과 젊어서부터 시달린 식후의 더부룩함과 위통,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싹 사라졌다. 탄수화물 제한을 권유하면 의례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온다. 밀과 쌀을 줄이면 주식으로 뭘 먹어야 하나요? 이럴 때는 고기와 생선을 중심으로 하되 채소와 해조류도 챙겨 먹고 아무래도 배가 고프다면 빵이나 밥을 조금만 곁들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동은 소화하기 쉬운 음식일까? 아니면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일까? 사실 우동, 빵, 파스타처럼 미리 주원료인 식품은 하나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위에 해로운 음식이다. 이 말에 놀라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것은 위의 잔류물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위 내시경 검사는 위 속을 텅 비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약 6시간의 단식이 필요하다. 다만 이따금 나는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 내시경을 할 때가 있다. 이때 잔류물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밥알, 우동 면발, 빵 부스러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국내에서는 식품별 소화 속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빵을 먹으면 6시간, 쌀밥을 먹으면 10시간가량 위 속에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내시경 검사에 앞서 몇 시간을 단식해야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확실히 빵과 쌀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뒤얽혀 만들어진 성분으로 이것이 있어야 빵에 쫀득쫀득함과 찰기가 생긴다. 글루텐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 점막에 흡수되기 일수라 소화 분해가 어려울 뿐더러 갖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빵은 강력분으로 만들기에 더 많은 글루텐을 함유한다.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얀 가루가 천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것이 글루텐의 점착성이다. 이런 끈적끈적한 물질이 소장에 도달하면 소장의 융털에 들러붙어서 소화 흡수를 방해한다. 이는 복통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빵에는 글루텐 외에도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보존료 등 다양한 해로운 물질이 있지만 그중 최고는 당질이다. 빵에는 소금도 다량 들어간다. 소금 없이는 빵이 쫀득쫀득해지지 않는 까닭에서다. 소금은 소화기관의 점막을 강하게 자극한다. 그것이 위암의 발병 원인이 된다는 점도 역학조사로 판명되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 파괴되어 점막에 상처가 나고 만성염증이 생긴다. 잠자는 동안 위 점막이 일껏 회복되어도 이튿날 아침에 빵을 먹으면 소화하기 힘든 밀과 자극적인 소금이 다시 위의 부담을 가중시켜 컨디션을 무너뜨린다. 밀을 빵으로 구우려면 쌀로 밥을 지을 때보다 높은 열을 가해야 한다. 밀이 가열되면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AGE, 최종 당화 산몰이라는 노화 물질이 만들어진다. 핫케이크나 토스트의 갈색으로 구워진 부분이 AGE다. 혈액 속에 남은 당질은 혈관벽에 콜라겐을 비롯한 여러 단백질에 들러붙는데 이 반응이 진행될 때도 AGE가 생성된다. 때문에 AGE는 몸의 그을음이라고도 불린다.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인 AGE는 몸속의 단백질 혹은 지질과 결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신체의 콜라겐 부위에 영향을 주어 주름이며 기미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는 혈관, 콩팥, 근육 등의 장기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계속 쌓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본래 아침에는 혈당을 높이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된다. 따라서 아침에 당질을 섭취하면 낮에 섭취할 때보다 혈당치가 쉽게 상승한다. 특히 식후 한두 시간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혈당치의 극심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당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뒤에는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기능성 저혈당증이라고 부른다. 저혈당이 오면 혈당이 떨어졌다는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자연스레 당질을 함유한 음식이 당기게 된다. 그렇다 보니 아침이 빵이면 점심은 우동, 저녁은 파스타를 먹게 되는 탄수화물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60kg이라면 그의 혈액량은 약 5리터이고 혈액 속 포도당의 총량은 5g 정도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총 5g만 있어도 충분하다. 생각보다 포도당의 필요량이 적어서 놀랐는가? 만약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혈당이 뚝 떨어져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까? 시간당 소비되는 당질은 대략 5에서 6g이며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포도당조차 간에서 지방과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한다. 혈당은 이 포도당 신생합성에 의해 적정치인 100mg/dl로 관리되기에 원래는 외부에서 당질을 보충하지 않아도 혈당치가 유지된다. 포도당 신생합성의 회로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등이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혈당을 높이거나 낮추는 호르몬은 비유하자면 각각 엑셀과 브레이크에 해당한다. 그런데 엑셀은 여러 개 있는 반면 브레이크는 하나밖에 없다.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본디 인간에게는 혈당치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는 일 자체가 그리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어 유일한 브레이크인 인슐린이 장기간 혹사당하면 고갈되거나 약해지고 마는데 이런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한다. 반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고갈되거나 약해지는 현상은 웬만해서는 없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므로 몸속을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억제된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므로 심박수가 감소하고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위 속에서 팽창하여 장시간 머무르는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진다. 애써 아침 때 일어나서 교감신경으로 전환했건만 다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버린다. 아침이 오면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사냥하러 나가고 밤이 되면 잠자는 단순한 생활을 했던 원시시대에는 아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했을 것이다. 적어도 아침 시간대에는 몸의 균형을 뒤흔드는 빵 같은 음식은 끊고 자율신경을 교란하지 말아야 한다. 빵의 주 원료인 밀 그리고 쌀은 중독성이 높은 식품이다. 밀 중독 혹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상태는 빵을 끊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밀은 소화되면 엑소르핀, 즉 모르핀과 유사한 구조식을 가진 호르몬으로 변화하여 뇌에 있는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해 화학적 쾌감을 선사한다. 이러한 밀가루 중독은 알코올, 대마, 니코틴 의존증과 구조가 거의 똑같은 반면 과다 복용한 사실은 잘 인식되지 않아 꽤 까다로운 의존증이다. 밀의 의존성이 까다로운 이유는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달리 외관상 보이는 컨디션 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밀을 먹은들 인슐린이 분비되어 졸음이 오는 정도가 고작이라 몸에 해로운 물질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혈당치가 올라서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되는 상황 자체가 인체에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빵은 의학적으로 보면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 아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몸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는 케이크나 컵라면이나 빵이나 50보 100보다.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한 소화기관 전문의로서 말하건대 더부룩함의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 혹은 탄수화물 플러스 산화 기름의 조합이다. 인터넷에서 성분별 소화 시간을 검색하면 탄수화물이 2~3시간, 단백질이 4에서 6시간, 지질이 12에서 24시간이라는 정보가 나온다. 소화 시간의 정의조차 표시하지 않은 이러한 정보는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낮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의학계에 퍼져 있는 상식과 일치하긴 한다. 이러한 상식대로라면 고기는 소화하기 힘든 음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기만 먹어도 속이 거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몸소 겪은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 급격한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찰하게 되었다. 환자는 초밥을 먹고 5시간이 지난 뒤에 극심한 복통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날생선 섭취 후 단시간 내에 발생하는 격렬한 복통은 기생충인 아니사키스, 즉 고래회충이 가장 의심되는지라 즉시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부터 말하면 아니사키스는 없었다. 초밥 재료도 완전히 소화되어 보이지 않았다. 위 속에 남아있는 물질은 밥알 뿐이었다. 만약 고기가 잘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라면 같은 단백질인 생선도 소화가 안 되어야 마땅한데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왜 단백질이 위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위에서는 화학적 소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다 할 역할이 없다. 실제로 위는 탄수화물의 분해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 위의 주된 역할은 다음의 3가지이다. 1. 음식물 저장 및 유동화. 2.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의 살균. 3. 펩시노젠 분비. 요컨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소화의 목적은 단백질 분해이지 다른 영양소의 소화가 아니다. 탄수화물의 관점에서 보면 위는 식도처럼 통과하는 기관일 따름이다. 위액과 뒤섞여 위의 꿈틀 운동으로 이동하는 기계적 소화는 이루어진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소장에 도달하면 이자에서 각 영양소에 대응하는 소화효소의 분비가 현저하게 촉진된다. 그러나 탄수화물이 소장에 도달했을 때는 단백질과 지질에 비해 적은 소화효소가 분비된다는 것이 연구로도 밝혀졌다. 탄수화물은 소화액 분비를 덜 자극하는 영양소이기에 소화의 핵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이자액마저 탄수화물 소화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700만 년의 인류사에서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의 약 699만 년 동안은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먹을 일이 없었기에 인간의 몸에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로 추정된다. 실생활에서 식사를 챙길 때 필요한 정보는 먹는 음식의 순수한 소화 시간이다. 소화 시간은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과 소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 낫다. 일상에서 다음 식사를 언제 먹을지 판단하는 기준은 대체로 위 속이 비었는가이기 때문이다. 각 영양소의 소화 시간을 위에 머무는 시간,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는 시간, 소화된 성분이 이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 보았다. 위에 머무는 시간, 단백질과 지질은 30분에서 1시간, 탄수화물은 4에서 8시간,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는 시간, 단백질과 지질은 30분가량, 탄수화물은 15분에서 30분. 위의 추정치로 미루어 본 소화 흡수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지만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단백질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 이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위에 머무는 시간은 짧다. 지질은 림프관으로 흡수되기에 소장에서의 흡수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위에 머무는 시간은 짧다. 빵 혹은 주먹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고들 하는 까닭은 탄수화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이다. 단백질과 지질은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보니 고기나 생선만 먹으면 금세 배고픔이 느껴진다. 나의 일상에서 예시를 들면 고기나 생선 위주로 구성된 프랑스식 코스 요리는 다 먹어도
어쩐지 배가 부른 것 같지 않아 2차로 라면집에 들러 마무리하게 될 때가 있다. 프랑스식 코스 요리는 버터와 기름이 듬뿍 들어갈 망정 탄수화물이 적어서 겉보기와 달리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각각 소화되는 시간이 다르다. 이 시간 차이가 결과적으로 소화기관의 활동을 교란하여 일상에서 여러 증상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단백질과 다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통 고기며 생선을 빵 또는 밥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단백질, 지질을 곡물과 함께 먹는 식생활은 사실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는 원인이다. 소화기관에는 음식물을 감지하는 몇 가지 센서와 그 센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존재한다.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역할이 있다. 위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이다. 소장에 음식물이 도착하면 소화기관을 제어하는 시스템은 위에서 소화가 끝났으니 위 속이 비었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게 한다. 하부 식도 괄약근은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부분을 조이는 근육이다. 위 속에 음식물이 있으면 위산과 함께 음식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오므라들고 위가 비면 느슨해진다. 위벽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액을 계속 내보내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곡물은 위에서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빠른 단백질과 지질이 샘창자로 흘러간 뒤에도 오래오래 위 속에 머무른다. 이러면 위벽은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액을 계속 내보내는데 소장에도 이미 음식물이 도착한 상황이라 콜레키스토키닌의 자극으로 하부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진다. 그 결과 트림이 많이 올라오는 증상이나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 소화기과 분야에서는 과식 혹은 지방 과잉 섭취를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 본다. 예전엔 나도 이 논리를 믿었지만 당질 제한을 시작하고부터는 역류성 식도염의 범인이 다르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단백질과 지질 위주로 먹으면 그것들이 분해될 무렵에는 위산 분비가 억제되고 위 속도 텅 빈다. 이때는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위산이 장기간 분비되는 와중에 하부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역류하게 된다. 이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탄수화물 외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탄수화물이 위에서 잘 소화된다는 지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며 생물학적으로는 잘못되었다. 나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잠들기 전 소화가 가장 안 되는 시점에 지방이 듬뿍 든 버터와 생크림만 먹고 다음날 아침에 속이 더부룩해지는지를 시험해 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전혀 더부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소화가 안 된다고들 하는 지방조차 단독으로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는다는 소리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3대 영양소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섭취해야 이상적일까? 인체는 수분을 제외하면 지방과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아미노산, 즉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즉 지질은 이름 그대로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섭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영양소이다. 반면 생리학에는 필수 당질이라는 용어가 없다. 당질은 몸속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건만 우리는 왜 당질을 과도하게 섭취할까? 최근 당질 제한이 과학적으로도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1950년대에 지방 악마론을 주장하여 세계 영양학을 크게 후퇴시킨 미국에서도 당질 제한을 인정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도 뒤늦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포도당, 곧 소화성 탄수화물의 하루 최소 필요량은 대략 100g으로 추정된다. 단, 이것은 실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할 최소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후생 노동성이 탄수화물의 권장 섭취량을 50에서 60%, 당질량으로는 300g으로 설정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당질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기초대사에 필요한 당질 100g도 탄수화물 식사로 섭취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이를 후생 노동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결국 인간의 신진 대사에 필요한 당질은 하루에 100g 정도이다. 또한 이것을 최소 얼마큼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지는 기준이 없다. 당질 제한식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반발하는 의사들이 있다. 뇌와 근육은 글리코겐과 글루코스를 우선해서 사용하니 인간은 당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확실히 뇌와 근육은 당질을 먼저 흡수한다. 당질은 인간에게 최소한은 필요한 영양소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이 된다. 생존에 최소한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흡수하면 몸을 해치는 물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럼 말이다. 한마디로 당질은 영양소이자 독에 가까운 성분이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과제는 식사 조절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칼로리 제한이 아닌 당질 제한이다. 특히 식후 혈당치가 140mg/dl를 넘는 혈당 스파이크 상태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궤양성 대장염은 젊은 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주된 증상은 설사, 하열, 발열이다. 자가면역이 대장의 점막을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이라 장의 아토피라고도 불린다. 대부분은 경증이지만 악화할 시에는 심한 하열과 발열을 동반한다. 약물 치료가 듣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대장 자체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난치병으로 지정된 질환이며 현재 일본에서는 16만 명 이상이 그것을 진단받았다. 병이 있지만 진료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아 실제로는 그 5배가 넘는다는 말도 있다. 궤양성 대장염 또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증가했기에 지방이 악당으로 몰리고 있지만 나는 밀을 포함한 당질의 과잉 섭취가 원인이라고 본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만능 식이요법은 없다. 다만 소화기과 의사로서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다른 장기에도 부담이 가지 않아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평소에 무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는지 알아보고 요주의 음식은 피하도록 하자. 그것을 습관화하는 일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첫걸음이다. 예전엔 악성 종양도 지나친 지방 섭취가 발생률을 높인다고 여겼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악성 종양을 발생시키기 쉬운 영양소로 당질을 꼽고 있다. 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뉴욕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크레이그 B. 톰슨 센터장도 강연에서 악성 종양의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는 1위가 당질, 2위가 단백질, 3위가 지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순서는
혈당을 올리기 쉬운 순서는 물론이고 인슐린 추가 분비를 유도하기 쉬운 순서와도 똑같다. 요컨대 암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고혈당과 인슐린이 크게 관여하며 이것들을 관리하는 일이 암 예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나의 전문 분야는 위암과 대장암이다. 위암은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만성염증이 발생 원인이니만큼 상수도 등의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고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도입되며 최근 들어 환자가 대폭 감소했다. 한편 대장암은 발병률이 매우 증가하여 여성의 암 사망 원인 1위, 남성의 암 사망 원인 3위가 되었다. 대장암은 특히 식생활과 연계되어 주목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엔 육식이 나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고기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가금류, 즉 닭고기는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대장 폴립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 붉은 고기, 적색육과 대장 폴립도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닭고기보다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공육은 대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첨가물이나 소금을 다량 함유한 가공육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인지장애의 70%를 차지한다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즉 치매는 당질 과잉 섭취가 원인으로 추정되어 뇌의 당뇨병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알츠하이머는 고혈당으로 인해 변성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엔 고혈당 자체보다 고인슐린 혈증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늘린다고 판단되어 고인슐린 혈증을 예방하는 지중해식과 케톤식이 주목받고 있다. 아침 식사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서 아침을 먹는 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각각의 생활 리듬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밤늦게 식사하는 사람이라면 소화 시간을 감안하여 아침은 먹지 않는 편이 낫겠으나 저녁 5시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사람이라면 아침이 필요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조언한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사를 건너뛰는 편이 낫다. 아침을 먹을 때는 위장에 가는 부담을 고려해 탄수화물 이외의 음식을 먹도록 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할 바에는 굶기를 권장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일일 3식을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애초에 원시시대의 인간은 아침을 먹지 않았을 테고 중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일일 2식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단백질과 지질을 중심으로 한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면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아 극심한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는다. 반면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요동쳐서 비정상적인 배고픔이 찾아온다. 나도 탄수화물을 먹던 시절에는 묘하게 출출해서 일일 3식을 넘어 4식까지 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당질 제한을 시작하고부터는 그 이상한 배고픔이 사라졌고 지금은 일일 1식 혹은 2식을 먹는다. 세계 어느 지역에도 영양균형이 완벽한 식문화는 없다지만 의학적으로 주목받는 식문화는 있다. 바로 지중해 식이다. 지중해 식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의 식습관이다. 2010년 유네스코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모로코의 식습관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지중해식에 대한 의학적 주목은 1957년부터 50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엔젤 키스 박사가 중심이 되어 일본,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7개국에서 진행한 역학 연구에 기인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고지방식을 많이 먹는데도 이상 지질 혈증이 적고 동맥경화로 인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계 질병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중해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한다. 붉은 고기는 비교적 적고 주로 생선과 닭고기를 활용한다. 곡물은 통곡물로 고르고 콩도 자주 사용한다. 유제품은 치즈와 요구르트가 중심이다. 과자 소비는 절제한다. 적당히 레드 와인을 마신다. 지중해식과 달리 우리의 식생활에 부족한 재료는 지질이다. 동아시아에는 참기름이 있으므로 질 좋은 기름을 10분 활용하면 의학적 측면에서도 무척 강력한 식사가 될 것이다.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회로의 종류에 그 답이 있다. 인간의 에너지 원에는 포도당과 케톤체 두 가지가 있다. 포도당은 당질의 최소 단위이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에서 얻은 당질은 대부분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케톤체는 지방의 일종이며 몸에 축적된 중성지방을 간에서 분해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상태의 지방산을 말한다. 케톤체는 뇌가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 과거에는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쓴다가 정설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러분도 장시간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중간까지는 못 견디게 배가 고프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공복감이 사라지더니 머리가 맑아진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는 몸의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체로 전환되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상태에 돌입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한다. 내가 생물의 역사를 고찰한 바에 따르면 포도당은 2차적인 에너지원이며 케톤체를 통한 에너지 이용이야말로 생물의 근원에 가깝다. 나는 저녁마다 탄수화물을 딱 끊고 지방이 꽤 많은 돼지고기와 양배추만 식사 메뉴로 상에 올린다. 이것이 내가 10년 넘도록 지속해온 당질 제한 방식이다. 72kg이었던 몸무게는 60kg으로 줄었고 지금껏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당질 제한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처음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1.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는다. 2.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이 없는 버터커피, 즉 방탄커피 혹은 달걀 요리로 바꾼다. 3. 점심때 먹는 메뉴에서 밥을 빼거나 우동, 라면을 끊고 닭고기 샐러드를 먹는다. 핵심은 지질을 늘려 만족감을 자아내는 데 있다. 갑작스럽게 탄수화물을 끊을 필요는 없으나 당질 섭취량은 하루 100g 이내, 일식당 30g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다. 참고로 일반적인 주식에 함유된 당질의 양은 쌀밥 한 공기가 50g, 빵 30g, 우동 60g, 메밀국수 50g이다. 평소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사람은 탄수화물 특유의 위가 찢어질 듯한 배부름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배가 터질 것 같은 포만감은 본래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매일 이어지면 위장에 부담을 줄 뿐더러 비만과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 소화기과에는 트림이 신경 쓰인다, 명치 부근이 답답하다와 같은 증상으로 진찰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은 과식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신이 과식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당질 제한을 시작했을 당시 돼지고기 아니면 닭고기를 버터에 구워 먹었다. 그때 고기의 무게를 기록해서 내가 몇 그램을 먹었는지 파악했다. 요리에 소금 이외의 조미료는 쓰지 말아야 한다. 기름이나 버터만 써서 굽는 것이 관건이다. 거의 맛을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먹다 질리겠지만 질렸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한 양이 자신의 정상적인 위 용량이고 정상적인 포만감이다. 아마 100g쯤 먹고 질리는 사람도 있으리라 예상한다. 생각보다 못 먹어서 어리둥절할지도 모른다. 소화기과 의사인 나도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있다. 노화란 무엇인가?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리적인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인간은 대략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의 집합체이며 개별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면 장기 기능이 저하하여 결국 죽음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손상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면 몸 전체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생물의 세포는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다. 세포 분열을 멈춘 세포는 노화한 세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 조직에서 노화한 세포의 수가 늘어날수록 조직이 기능하지 않게 되어 이윽고 죽음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세포의 분열 횟수를 늘리면 되는 걸까? 안타깝게도 개별 세포는 정해진 횟수 이상은 분열하지 못한다. 일정 횟수만큼 세포 분열을 반복했거나 DNA가 손상된 세포는 활동을 그만두고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를 세포 노화라고 부른다. 노화한 세포가 휴면 상태를 유지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한 세포를 손상하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점이다. 노화한 세포의 수가 적으면 자가 면역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많아지면 제거가 되지 않아 조직의 만성염증이 발생한다. 이것이 노화를 가속함과 동시에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 현재로서는 유전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20에서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에서 80%는 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 요인에 좌우된다는 가설이 고려되고 있다. 이 수치는 쌍둥이 조사 결과로도 뒷받침되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춘 자료라고 판단된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의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장수 유전자는 생활 습관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 습관이란 단식과 칼로리 제한을 가리킨다. 생물의 장수를 가로막는 생활 습관 악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식이다. 칼로리 제한이 장수하는 데 유리하다는 말은 저칼로리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테면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명이 길어지지는 않는다. 장수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면서도 저칼로리가 아닌 에너지원이 있다. 케톤체와 그것을 늘리는 케톤식, 즉 지방 중심 식사이다.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모든 세포의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기관, 세포 소기관으로서 세포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한다. 세포에 딸린 한 기관이지만 핵의 DNA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DNA를 갖고 있어서 자가 증식 및 자가 분해가 가능하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노화 방지와 깊게 연관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인간이 호흡으로 대기 중 산소를 흡수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행위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활동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95%를 생산하여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고도 불린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속의 산소를 95%가량 소비하며 그중 1에서 3%가 활성산소로 전환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미토콘드리아 자체에 손상을 입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끼리 합체와 분열을 반복하여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끼리만 합체하고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는 합체해서 배제하여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에 의해 분해 제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미토콘드리아의 품질은 위와 같은 초기화 기능이 있기에 유지된다.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토콘드리아에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주어야 한다. 단식, 지구력 운동, 적정한 일광욕, 한랭 자극 등 예로부터 경험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건강법을 이용해서 말이다. 단식은 일정 기간 식사를 중단함으로써 위장에 휴식을 주고 음식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되돌리고자 하는 건강법이다. 미토콘드리아의 초기화 기능은 오토파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오토파지란 자기 자신을 먹는다라는 뜻인데 영양 공급이 없어졌을 때 몸의 세포가 제1부를 스스로 분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불필요해진 세포를 분해하여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일종의 재활용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식물을 먹고 10에서 12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바닥나면서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기 시작한다. 시간이 더 지나 16시간째에 접어들면 드디어 몸속에서 오토파지가 활동을 시작한다. 미토콘드리아가 오토파지로 초기화되는 것은 마이토파지라고도 불리며 항상 활성산소와 맞서 싸우는 미토콘드리아를 초기화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암을 발생시키기 쉬운 3대 영양소는 1위가 당질, 2위가 단백질, 3위가 지질이다.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 설명하면 꽤 놀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암 예방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고인슐린 혈증을 피해야 한다. 인슐린은 암을 증식시키는 최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때 당질 제한 분야에서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나오기도 했다. 확실히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확률은 낮아진다. 문제는 단백질 과잉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암은 당분이라는 이용하기 쉬운 영양분이 끊겨도 에너지원을 지질과 단백질로 전환하여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직 당질에만 집중하는 암 대책은 이미 낡았다. 이제는 고인슐린 혈증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 대책이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다음은 맺는 말입니다. 밀과 쌀은 어려서부터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몸에 해롭다는 말을 들어도 그럴 리 없다 혹은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엇을 먹느냐는 개인의 자유이고 누구나 먹는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소개한 식사법을 실천하면 저의 외래 환자들처럼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진정한 의미의 먹는 즐거움도 실감하게 됩니다. 당질 제한을 한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10년이 넘도록 당질 제한을 실천하고 있는데 위장과 몸에 부담스럽지 않은 식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탄수화물을 먹던 시절보다 몇 배나 큽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음식 재료의 맛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외래 진료에서 환자에게 탄수화물 제한을 권유하면 탄수화물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세요? 라는 반문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인데 말이죠. 도리어 저는 탄수화물에 휘둘리는 인생이 더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